예,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조인교 교수입니다. 먼저 세 분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 세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어서 바로 토론을 하게 되는데, 한중 FTA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공통된 아니면 또 그동안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대체로 형성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역시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 대상국이고 앞으로 중국 경제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FTA는 하기는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데 대해서는 대체적인 공감대 형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하기는 하되 그럼 언제 할 것이냐, 또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이게 문제다라는 데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역시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만은 쉽게 가부를 내리기 어려운 이제 그런 사안이 이제 바로 이제 한중 FTA인 것 같고, 역시 이제 이번 세션에서 보면은 화장품 업계는 중소 기업이 주로 모여 있는 그런 업계입니다만은 FTA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는 데 비해서 또 그동안에 FTA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섬유 의류 업계는 보기 드물게 이제 아주 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요. 또 농업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다른 FTA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 농업계를 대표를 해서 임정민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시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도 기회를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각 토론자들께서는 하여튼 7분 이상은 절대로 넘기지 않도록 제가 사회자로서의 나름대로 관리를 해서 이 세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프로그램상에 나와 있는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님부터서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의 김현용입니다. 늘 어민들하고 농민들만 뵙다가 오늘 다양한 업종의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수산이 더 힘듭니다. 수산업의 애로사항, 어려운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자, 임정빈 교수님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농업 쪽 중심이다 보니까 세이프가드나 이런 쪽에 이제 수산이라 말은 없지만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제시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또 꼭 필요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왜 수산 쪽이 걱정을 하는지 또 정책 방향이 어떤 게 필요한지를 조금 언급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중국을 한번 갔거든요. 작년. 양식장이 끝이 안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건비 싸지요. 또 날씨가 이제 광동성 쪽으로 내려가면 날씨가 따뜻하니까 우리나라는 새우 양식을 하는데 1년에 한 번밖에 못 합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은 3번을 돌려요. 3회전을 하더라고요. 그럼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수산물 수입국 1위입니다. 무역 적자가 한 9억 불 정도 나요. 전체 수입 적자가 한 15억 불 정도 되는데 중국하고 6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인접국 하는데요. 우리 인접국 정도가 아니고 그냥 어장이 같습니다. 서해, 남해, 동중국해 같은 데서 잡으니까 차별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아주 우리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현상 수산업이 숟가락 놓는 게 아니냐 그런 정도까지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수경원에서 2007년 기준으로 한번 피해 규모를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당시 어업 생산액이 한 5조 7천억 정도 됐는데요.
그 피해가 한 7,500억에서 연간 전부 다 관세가 제로로 됐을 때를 가정하면요. 7,500억에서 1조 1,300억 이상 그렇게 피해가 나는 거로 조사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2007년도 업 생산의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20% 같은 별거 아닌 거죠. 이 정도면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 우리 다른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휴대폰 비싼 휴대폰 팔아서 살살 먹고 수산물 몇 박스 살 수 있지 않느냐. 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식량 안보죠. 단순한 식량 안보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생산 기반이 있고 자금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격이 휘둘리지 않죠. 그런데 생산 기반이 없어지면 당연히 식량 안보 위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름만 보세요. 기름 생산하는데도 뭐 폭등되면 속수무책인데 식량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식량뿐만이 아니고요. 저는 다원적 기능으로 우리 수산업은 먹거리 생산뿐만 아니고 자체적인 재난 구조 시스템도 있죠. 그리고 연안 수역 관리도 수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이 없는 섬 이용은 없습니다. 그럼 섬이 다 비워지거든요. 그럼 국토의 균형적 이용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해서도 수산업이 꼭 유지되어야 된다. 그런데 중국하고 FTA 되면 숟가락 놔야 된다. 이 속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대응 방향을 일단 수산업 관련해서는 FTA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더라도 수산물을 제외하고, 물론 여기서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수산물 제외하고 하시는 게 좋겠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수출해가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하더라도 우리가 양보를 해서 수산 쪽에서 양보를 해서 하더라도 민간 품목 한 30% 정도는 제외하고 해라. 이게 제 주장입니다. 2010년도 중국하고의 교역 품목이 205개네요. 한 30% 하면 한 60개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제외하고 하시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대책도 있어야겠죠. 국내 대책으로는 중요한 것이 결국은 FTA로 개방이 되면 숫자를 좀 줄여가지고 남은 사람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됩니다. 두 척이 잡을 거 한 척이 잡자 이거죠. 그러려면 기존에 계신 분들을 좀 솎아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어선감측이라 합니다. 근데 감측을 할 때 어민들한테 지원하는 게 그리 많지 않거든요. 좀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어민들 부채가 건해업 같은 좀 큰 배의 경우인데 부채가 한 평균 2억 6천 정도 됩니다. 근데 감측을 해가지고 업을 떠날 때 그 지원해주는 게 한 1억 한 8천 정도 되거든요. 빚도 못 갚습니다. 빚 못 갚고 빚더미 다시 안게 되고 할 게 없으니까 먹고 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감측할 때 지원율을 좀 올려달라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21년 이상 된 노후어선, 21년 돼서 벌써 폐선했어야 되는 겁니다. 21년 이상 된 노후어선이 한 12,000척 정도 있습니다. 전체 한 76,000척 중에서요. 근데 이는 어선이 노후되다 보니까 고장도 작고 안전에도 위험 있고 또 기름값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는 어선을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선원들을 인력난이 심각한데 좀 복지형으로 배를 만들 경우에는 국고에서 좀 융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예, 한 1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산물 부화지를 좀 정리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수산물 산지 종합치리장이나 소비지 군사물류센터 등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정부에서 아무리 지원을 하고 정책을 세워도 틈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메울 수 있도록 어업인 교육문화복지재단을 수립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정부 재원으로 기금 확충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발전기금이라고 있는데 올해 규모가 한 6,4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한 3조 정도로는 획기적으로 전개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릴 때 수산물은 어릴 때 먹어야 됩니다. 커서는 어릴 때 안 먹으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걸 떠나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 급식에 우리 수산물을 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자, 박사님, 예, 이제 예. 마무리를 그야 마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현룡 박사님께서 수산업계의 모든 해난을 다 갖고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앞으로 뭐 수산 정책을 마련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프로그램을 조금 바꾸어가지고요, 수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어서 바로 이 한국농민연대의 장병수 정책위원장께서 농업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7분 이내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한중 FTA를 떠나서 FTA라는 말만 나오면 사실은 우리 농업계에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어왔고, 사실 지난주든가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FTA 문제, 한중 FTA 문제 세미나가 있는 데에서도 약간 잡음이 있을 정도로 우리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까 임정미 교수님이 참 오늘 이 자리에서도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이랬는데 저도 참 고민이 많이 있고 또 우리 농업계에도 많은 토론을 하고 논란을 겪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온 이유는 이제 한중 FTA라는 것이 정부도 그렇고 관계기관이라든지가 야금야금 우리 농업계, 특히 가장 피해 산업인 농업계에 의식을 무디게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이미 들어서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단호하게 우리 농업계에서 끊어야 할 차례가 됐다. 오늘이 한중 FTA에 관련해서는 농업계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발제와 토론으로 자로서의 역할로 끝내고 싶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임정미 교수님 이미 자료에서 근거는 다 제시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사실은 한중 FTA는 우리 농업계는 핵폭탄입니다. 바로 그제 일본에서도 방사능 많은 피해를 이야기하고 많은 문제를 얘기했지만 엉뚱하게도 세슘 소고기라는 것이 최근에 또다시 이슈가 됐습니다. 그 세슘 소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보니까 볏짚에서 온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이 핵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까지도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이런 어떤 가공할 만한 힘을 갖고 있는 무서운 것인데 이 우리 농업계에서는 한중 FTA는 바로 핵폭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대책이 필요하고 무슨 대응 방향이 필요한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에 있는 대로 업종별 쟁점과 대응 방안. 자, 쟁점 없다. 체급이 안 맞는데. 체급이 안 맞는데 무슨 쟁점이 있겠는가? 쟁점 없다. 대응 방안 그렇기 때문에 또 없다. 그러나 한중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든지 본격적인 추진 과정이 된다면 우리 320만 농업인은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막아내겠다. 이게 우리의 결이고 우리 농업계의 현실입니다. 바로 국가가 원하는 FTA. 현재 모든 FTA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제는 산업계가 원하는 FTA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사업, 우리 농업계에서는 낮은 단계, 포괄적, 낮은 단계 이런 것도 우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 FTA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FTA만이라도 이제는 산업별 FTA를 하는 것이 우리 농업계를 살리고 아까 수산 분야에서 말씀하셨듯이 식량의 문제, 안보의 문제, 더더욱이 통일을 대비한 통일 식량 안보 문제 이런 어떤 다각적인 측면, 다원적인 기능 이런 모든 것을 보더라도 한중 FTA만은 산업별 FTA를 통해서 농업 분야는 아예 논의 자체 또 대상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FTA를 통해서 곡물이라든지 소고기 문제, 유럽 FTA를 통해서 축산물 문제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유럽 FTA
잠정 발효, 잉크도 아직 안 마렸습니다. 계속해서 한미 FTA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준동의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부가 너무하지 않는가, 염치가 없다. 우리 농업계에 대한, 과연 농업에 대한 철학이 있고, 농업을, 식량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과연 책임지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확실히 갖고 있는가. 정말로 FTA, 양 FTA를 통해서도 우리가 초토화되고 있는 마당에 이 한중 FTA를 꺼낸다는 자체, 우리 농업을 다 포기해라. 농업은 그만둬라라는 이런 신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임정규 교수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는 우리도 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인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삼이 얼마나 우리가 대중국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경쟁력이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의 장점이 있다는 몇몇 상품도, 제품도, 농산물도 중국의 그 적재적소의 작전, 얼마든지 그네들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맞춤형으로 생산, 수출 가능할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임정규 교수님이 발표하신 자료에서 두 가지만 제가 왜 그러면 우리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느냐. 수출액과 수입액에 대한 비교를 보시면 역시 그 무역 적자가 3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은 아주 미미합니다. 역시 또한 특히 관세율 비율입니다. 이 관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한테 충격이 더 클 겁니다. 우리가 해제당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놓고 볼 때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근거를 갖고 있고요. 딱 두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해 주신 이해 조정이라든지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해 주셔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농업계에서는 통상절차법 반드시 만들어 놓고 논의해야 된다. 두 번째, FTA로 인해서 피해보고 있는 우리 농업이라든지 기타 피해보는 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FTA 특별세 같은 이런 어떤 수혜 산업에서 피해 산업을 보존할 수 있는 확고한 장치, 이런 것이 분명히 정부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윤택 보건산업진흥원의 제약선진화지원팀장님께서 화장품 업계의 말씀은 이미 충분히 들었으니까 조금 넓혀서 제약까지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건산업진흥원의 정윤택입니다. 그 제약 산업 부분은 이제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화장품을 포괄하기보다는 제약 산업 쪽에 그러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중국 의약품 시장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의약품을 이제 중국에 수출했는데 기업들이 애로사항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주요하게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FTA 협상에 있어서 어떤 협상의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이, 제약기업들이 중국 의약품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건보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지속적으로 약가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은 우리 국내 제약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내수 시장 중심의 산업에서 어떤 수출 지향적인 산업으로 전환하는, 그래서 어려움을 타개를 위해서 수출 지향적인 산업으로 기업들이 어떤 전략적인 그러한 측면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시장이 중국입니다. 이 중국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지금 교역량에서 볼 때는 약 3억 불로 이제 일본에 이어 이제 2위 수출국인데요. 중국은 지금까지 보면은 시장 자체가 1인당 의약품 소비량이 이제 8불, 미국에 비해서 8분의 1 정도 미미한 수준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 의약품 시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각광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중국 시장은 결코 무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그 대대적인 의료 개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전 국민의 90%를 어떤 의료 보험 체계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발적인 그 뭐랄까 그 의료 개혁에 따라서 의약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 여러 가지 그 전통한 그런 보고서들에 의하면 2020년에는 2위, 2050년에 1위까지 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는 이제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의약품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의약품의 이제 그 소비 탄력성을 보게 되면 1.3에서 1.8%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면 의약품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그 미래의 시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시적으로 진출했을 때 애로사항은 한 4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는 그 인허가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시적으로 그거를 잘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어려운 인허가 과정, 허가를 받더라도 약가 등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유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중국은 23개 성으로 이루어졌고요. 23개 성 자체적으로 자체 제도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따라서 유통망을 뚫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은 현지화가 굉장히 필요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현지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외국 기업들이 그러한 현지화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은 이제 그 어떤 그 관세 분야보다는 이제 비관세 분야가 주요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측면이 아마도 중국 FTA 협상을 했을 때 협상의 기본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냐면 첫 번째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이 좀 열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계량 신약이라든가 신약 같은 그 고부가치 있는 품질이 확보되고 기술이 확보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진출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타 산업과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특히 의약품 분야는 인허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관시라고 해가지고 어떤 연준, 네트워킹이 굉장히 크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현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오동윤 박사님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 전체 입장에서 한중 FTA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조금 곁들여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중소기업연구원의 오동윤입니다. 7월 달은 저한테 참 잔인한 달인 것 같습니다. 한 2주 전인가 한미 FTA 때문에 국회 공청회에 가서 4시간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고 왔고, 또 얼마 전에 대중소 동반성장이라고 요새 가장 이슈화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해법은 없다라는 걸 주장했다가 온갖 너가 왜 중소기업 연구원을 다니느냐, 정경영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으로 가야지 라고 했는데, 사실 대중소 동반성장의 궁극적인 해법은 저는 FTA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의존되어 있는 판로 구조를 경제학적인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접근하고 있는데, 결국 이 판로를 다양화하는 것이 그 중소기업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 집중 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중 FTA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참 만감이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소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몇 가지 전해드리면, 한미 FTA가 추진됐을 때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고,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그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근데
한미 FTA가 추진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중소기업에게 별로 이익이 안 되는데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뭐 지지부진하게 협상이 진행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한중 FTA를 할 때 두고 봐라. 우리가 과연 당신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말은 뭐 공식적인 그런 목소리는 아닙니다만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많이 접해 왔습니다. 그러나 또 설문조사를 중소기업은 기본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설문조사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중 FTA에 대한 설문조사는 생각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지지도가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도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한중 FTA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의 지지와 인식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는 한중 FTA를 이렇게 서두르고 추진하는 정부의 그런 정치적 함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개를 하고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는 게 좀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순한 경제 논리에 의해서 무역 그런 수치에 의해서 이것을 전 국민과 중소기업 업계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는 제가 보기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한 섬유와 화장품에 대해서 그런 사례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300만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조업은 30만 개고요. 그 중에 5인 이상의 중소제조업은 10만 개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 섬유를 만들어내는 그 중소제조업 5인 이상은 한 3,000개 정도 되고요. 또 의복을 제조하는 데는 한 2,7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5,000개의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하는 거겠죠. 저는 이제 그 협상 과정보다는 차후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5,700개의 섬유 의복 제조 중소기업이 한중 FTA에 대해서 중국 제품이 밀려 들어왔을 때 전 자산이라고 해봤자 몇 억도 채 안 되는 사람에게 사업 피해 업종 지원을 하니까 사업 전환을 다른 곳으로 하세요라는 것은 정말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섣불리 접근할 수 없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저는 이것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미 중국에는 많은 한국 투자 중소기업이 섬유 의복 제품에 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싼 원료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을 경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그런 정보를 빨리 접해서 좀 더 싼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일본을 제가 많이 가보면 일본 중소기업 어페럴 관련된 중소기업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중국보다는 자기들은 한국 중소기업과 협력을 하고 싶다는 것을 아주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싼 원부자재를 중국에서 갖고 와서 한국에서 패션이라는 부가기능이 첨가돼서 그것을 일본으로 파는 그런 식의 한중 FTA를 할 경우에는 다른 FTA와도 연계된 조금 더 그랜드한 전략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대중 수출이 분명히 이제 늘어날 것인데 우리가 다른 FTA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 똑같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관세가 몇 % 내려갔다고 해서 100만 개의 물건을 만들어서 중국에 팔고 미국에 파는 중소기업은 저는 단 한 중소기업도 없다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관세가 내려갔다고 해서 100만 개를 만들어낼 중소기업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시장에서 내 제품의 경쟁력이 어떤 상황이며 내가 어떠한 제품과 경쟁을 하고 있고 그 경쟁사의 원가 구조는 어떤지를 정확한 시장 정보를 기업인들은 갖고 있어야 그나마 판단을 해서 내보내는 거죠. 하다못해 대기업은 테스팅 제품이라도 만들어서 내보내면 전체 기업의 생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생산량을 늘려서 수출하면 그게 생존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쉽게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예를 들자면 과연 화장품 업계가 수출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과연 유통망을 어떻게 우리 중소기업들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많은 화장품이 아직도 방문 판매에 의존을 하고 있을 텐데 과연 그러면 중국에 있는 그 방문 판매 요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다못해 조금 더 상상 속의 얘기겠지만 중국에도 비료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농가를 일일이 방문한 영업사원들이 있답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런 비료 회사와 화장품 회사가 어떤 전략적 제휴를 맺을 것인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의 그런 전략을 좀 더 접근해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걸 자체 내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협회에서 부회장님도 오셨지만 이런 협회라든가 특히 지자체에서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전략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분 지정 토론자 모두 뚜렷한 메시지를 말씀을 해주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플로어에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 몇 분만 모셔서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있으시면 한 분 계시고요. 또 두 분, 세 분. 자, 세 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사실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는 잘 아실 거고, 일반적인 논평은 삼가해 주시고, 딱 질문, 아니면 또 논평을 하시더라도 짧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손든 저 뒷부분 먼저 모시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대학생 임정은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발표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발표 들으면서도 굉장히 궁금했던 사항이 있는데 하나만 꼭 집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미 FTA부터 계속 취약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이 미약하며 그거에 대한 체결 전에 이미 방안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세미나를 들어도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방안을 원하는지 그게 잘 안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 부분에서는 취약 부분인 농업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을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전문가들도 계시고 이해 당사자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보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선행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자체적으로 원하는 솔루션이 있으신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 가운데 계신 분. 예,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중국 수출액이, 중국 내의 화장품 소요액이 그러니까 2010년도에 150억 불이 맞습니까? 150억 불로 여기 중국 화장품 시장 10년 약 150억 불 규모의 세계 3위 규모다 그랬는데 중국 시장이 150억 불이 맞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게 지금 현재 3억 불이 맞습니까? 그러면 중국 시장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금액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적은데 무역 흑자 폭은 결국 3억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화장품 수출에 대한 전략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큰 시장을 좀 더 침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방안이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검사기관에 대한 한국 검사기관 인정 문제요. 이거는 지금 뭐 추진을 전혀 안 하고 있었습니까? 추진을 했는데 안 되고 있는 건지요? 그거를 지금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답변은 이따가 요청을 하도록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네, 저는 임정빈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세션에서 화장품과 이제 소위 패션 이런 발표를 다 잘 들었는데요. 지금 화장품의 경우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의 한류 문화 콘텐츠와 연계돼서 화장품 산업이 굉장히 글로벌 마켓에서 정말 의외로 크게 성장하는 사례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섬유 패션도 브랜드 고도화를 통해서 분명히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중 FTA 환경에서 농업식품의 농수산식품의 대응 전략의 어떤 대안으로서 식품 클러스터 전략이
매우 유효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언급을 지금 안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혹시 보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실질적으로 우리 한중 FTA 그 이슈에서 이 전 산업 분야에 보다 유효한 대응 전략이 함께 논의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말하자면 미디어 분야와 컨텐츠 분야, 지식재산권 분야가 함께 논의돼야 이쪽에 농업이나 수산식품의 어떤 경쟁 전략도 우리 통합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에 대한 것은 좀 추가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질문하신 분. 저는 지금 코리아 코리아디지털 컨텐츠 연합 전충원 회장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중국 각 성에서 문화 컨텐츠, 문화 창의력 주제로 고위직들이 한국에 지금 방문하고 계시고 제가 그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세 분 질문 코멘트를 들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꼭 하실 분 있으시면은 보시겠습니다. 예, 저쪽에.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어 전공하고 중국 현지에서 주재 생활도 많이 하고 뭐 유통도 하고 여러 가지 좀 했고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한 7, 8년 됐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뭐냐면 대기업들은 괜찮은데 소위 중소기업, 중견, 벤처 포함해가지고 물론 한국에서는 괜찮다고 하지만은 중국 이미 다국적 기업이 더 많은 것을 먹으려고 쟁탈하는 시장입니다.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제 경우로 봐서는 중국 현지에 나가 계시는 기업 오너도 마찬가지고 소위 팀장 되시는 분들 같이 상담해 보면은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해서 모르고 중국 사람, 뭐 중국 현지화, 중국 각 지역의 여러 이런 부분에서 너무 모르고 쉽게 생각하는 거고 또 그런 부분에서 참 그런 거 봤을 때 현재 매년 지금 보면 한 450억 불 대중 무역 흑자를 보고 있고 홍콩 포함하면 대략 한 590에 600억 달러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갈수록 진짜 한중 FTA가 체결이 되게 되면은 중국에서 걔들은 뭐 짱구가 아닌데 이렇게 한국에 대비해서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조건으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중소기업 관련된 협회나 코트나 이쪽에서 해가지고 사실 중소기업은 자본이 좀 약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각 기업별로 보면은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중국 전문가는 제가 볼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0에서 20년을 움직여서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또한 연구도 부족하고요. 중국 유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중 FTA 나가지고 뭐 시장 코락은 절대 아닙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기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좀 좋은 현지 관련 뭐 자료 같은 거 좀 실질적인 거 그런 걸 좀 많이 좀 제안해 좋겠고 여기 보니까 뭐 자동차나 화학이나 뭐 이쪽 부분은 경쟁이 있는 부분은 제가 좀 크게 문제 안 되고 경쟁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심도 있고 현실적인 구체적인 그런 거 자료들이 좀 다음번에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분의 선생님으로부터서 토론을 추가적으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분의 질문은 역시 취약 산업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뭘 좀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이건 이제 역시 우리 임정민 교수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또 김정민 교수님께서 저쪽에 질문하신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 식품 클러스터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임 교수가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장품 협회의 부회장님께서 우리 화장품 업계가 좀 더 공격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여기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염규배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 우선 농업 쪽에 질문해 주신 우리
임정은 대학, 저랑 이름도 좀 비슷하네요. 하여튼 뭐, 그 농업에 관심을 줘서 고맙고요. 우선은 그 정부가 하여튼 그 이게 이제 사전적으로 그 취약산업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피해 대책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타난 게 한칠레 FTA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질문하신 분이 물어본 한미 FTA 때도 대책이 방향이 나왔지만 아직 그게 비준이 돼서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한칠레 FTA를 보면 하여튼 크게 보면은 FTA 피해 보전 직불제라는 걸 했고요. 그다음에 폐업 보상제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특징은 칠레랑 FTA를 하면은 시설 포도와 키위에 큰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복숭아도 있었는데 그래서 복숭아까지는 폐업 보상 그러니까 아예 품목을 정했던 거죠. 그래서 품목을 정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FTA 피해보전, 소득보전 직불제 기금이 1조 2천억이 있는데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왜 못 썼냐면 뭐 어떤 분들은 피해가 없었으니까 안 썼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 주요 민간 품목이다 보니까 관세 철폐가 조금씩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게 정부는 발표를 하면 거의 피해 보전하면 다 100% 보상해 주는 줄 압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준 가격이 15% 이상 떨어져야만 그 연도에 그때만 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농민들은 자기들이 조금씩 피해를 보고 있는데 발동이 안 됐다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은 그 한미 FTA 때는 아직 실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지만 아직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발효 안 되는 거에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모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한미 FTA는 그래서 품목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대책이 이제 피해를 앞으로 보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한다고 했지만 문제는 이 농업은요. 어느 한 품목의 피해를 보면 피해를 안 보는 쪽으로 농민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다른 품목에서도 점진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 선진국과 같이 그러니까 선진국 농정을 볼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진국이 우리보다 못하지 않거든요. 훨씬 고민도 많이 하고 왜 농업 농촌에 지원을 하고 이런 측면을 보면 직불제를 강화해 나갑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에 그래서 물론 농민들도 직불제를 수혜하는 대가로 이 환경 보전이라든지 생태적 영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무 준수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제가 요새 많은 우리 농업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에서의 어떤 전면적인 농업 정책의 틀을 가져서 실제로 농가의 핵심은 농가 소득 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거를 저희가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식품 클러스터에서 간단하게. 예, 식품 클러스터는 뭐 제안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게 저희가 통상 문제를 얘기하는 거라 제가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에 사실 저희 정부도 지금 현재 농식품부도 이거 익산에 국가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일환인데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하여튼 뭐 식품 자체도 성장을 해야 되지만 식품 산업 사실 또 하나 쟁점은 농업과 우리 국내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뭐 이런 것도 그래야만 또 아까 어디 동반성장 얘기하셨는데 농업과 식품 산업이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서 동반성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정민 부회장께서 간단하게. 예,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이제 피해 산업도 있지만 화장품 산업은 상당히 좀 다른 때보다는 해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화장품도 수출하는 난관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그 화장품 수출에 대해서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은 한 180%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증가가 물론 전체 시장은 크지만 아직도 중국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인당 사용량으로 보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화장품 수출도 맞물려서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검사기관 문제는 작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중국 법이. 근데 그 법에 대해서는 뭐 타국에서 어떤 갑자기 그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또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상호인증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화장품만 보면 뭐 괜찮겠습니다만 또 전자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정부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러한 검사라든지 그 위생행정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금 한국과 중국 간의 협회 교류에도 갖고 있고 중국 SFD랑도 접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어떤 분이 중소기업 얘기를 하셨는데 중소기업들이 사실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품목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까지 어떤 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 협회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과 네트워킹을 해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먼저 발표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영규배 센터장님께서 센터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하고 지정토론이나 팔로워에서는 특별히 나온 질문이 없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 오동윤 박사님께서 특히 섬유산업 입장에서는 한중일 교역 구조라든가 또 이런 걸로 봤을 때 산업발전 전략과 자유무역협정을 병행시킬 수 있는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 도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그동안에 맺어온 FTA하고 입장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섬유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이 마지막에 섬유의 관점보다는 FTA 좀 방향을 달려서 앞으로 FTA에 대한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제는 좀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미 FTA도 그렇고 한일 FTA도 그렇고 이게 너무 속도에만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각 산업 간의 어떤 그런 구조에 관한 문제,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이제 농업이라든지 제조업하고의 이제 이런 관계, 또 대기업하고의 중소기업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이 이제 FTA가 상충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농업 부분이 심각하지 않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센터장님, 다른 부분 말고 아까 그냥 오동균 박사님께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서 지금 시간이 거의 마칠 때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섬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구조 조정을 지금 IMF 이후에 계속 되어 왔고, 이 고부가 가치 쪽으로 지금 거의 정착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나 한이 EU FTA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구조 조정의 어떤 효과가 지금 현재 막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지금 한중 FTA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구조 조정의 결과가 이 수출 상승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반감되는 효과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섬유 기업이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의 제조업체 중심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생산되는 저가 제품하고 국내에서 지금 막 생산 기반하는 고부가치 제품들하고의 상충 관계가 그런 보완 관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섬유 쪽에는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만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분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역시 한중 FTA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플로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질문과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자,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 주신 모든 분, 특히 발표자 3분, 또 지정토론자 4분, 방청객 모두 매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세션뿐만 아니라 세미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